자, 완자기 칠픽 질문 나온 거, 전자기 유도 파트 질문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전류는 어디서 나와? 플러스극 쪽에서 나오죠. 쭉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감겨있네. 그러면은 내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뭐가 돼? 자기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쓰고 SN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전류를 넣어주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상황이 생겨? 증가하는 상황이 생겨. 그쵸?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속이 좀 증가하면 뭐 하는 방향이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반대 방향으로 유도자기장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S 뭐가 돼야 돼? N이 형성되고 엄지손가락 자기장, 내 손가락 전류이기 때문에 잡아주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넣어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자 그런 상황인데 전원장치 전압과 가변정의 저항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B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은 뭐냐면 스위치를 넣어준 거야? 아니면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야? 유지시켜준대. 그럼 처음하고 나중하고 자속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속 변화가 없으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서는 유도전류야. 유도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흐릅니다. 자, 가변저항이 저항값을 점점 크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을 크게 했어? 저항을 크게 하면 그러면 V는 IR인데 누가 일정하다고 판단해야 돼? 전압이 일정하다는 판단하라고 예전에 알려줬죠? 그러면 저항을 크게 하면 전류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그럼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면 그러면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래 위에서 밑으로 꽂히는 자기장이 줄어들면 유도자기장은 처음 방향대로니까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고 엄지손가락 갖다 대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쵸? A, G, B 방향으로 흐릅니다. 틀렸습니다. 디귿만 답이 될 텐데 가변정의 저항값을 점점 작게 하면 그럼 전류가 세지죠. 전류가 세지면 B의 내부에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자 그럼 세지니까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위쪽이고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위쪽, 엄지손가락을 물어보는 거죠. 이 방향을 위쪽으로 형성된다. 이거 맞게 됩니다. 디귿만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변저항이 저항값을 변화시켰을 때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가 변한다는 거. 전압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그걸 판단하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한번 해볼래? 517번. 자, 517번 보면 유도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어? 어떻게 흐르고 있니? 시계로 흐르고 있어. 자, 쓰세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야? X가 줄어들거나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거나 증가하거나. 근데 이게 언제래? T0초일 때래. 무엇인가 어떻게 되고 있던 거야?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증가하는 상황이면 뭐가 증가해야 돼?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니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겠죠?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는 맞아요. ET0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몇이다? 0이다. 자속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0초일 때와 3T0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 같다? 기울기 부호만 봐도 뭘 판단할 수 있어? 방향이 반대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얘는 무슨 식이었어? 식이었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기울기 부호 때문에 반식이가 됩니다. 기울기 부호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513번의 기억으로 가볼까요? 자, 513번은 디귿자형 균일한 도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을 뜻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일이었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일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증가하는 거야?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어떤 자속이 증가하는 거야?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야.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계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다시 어떻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시계로 전류가 흘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셔야 돼요. 자, 도체 막대에는 플러스 X방향 자기력이 작용한다. 아, 자기력에 대한 설명을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당기는 힘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당기는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무슨 운동할 수 있는 거야? 등속 운동할 수 있는 거야. R자인 몇인 거야? 0인 거야. 내가 당기는 힘하고 자기력이, 합력이 몇이 되는 거야? 0인 거야. 근데 얘는 물투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주 옛날 문제라서 이건 질문을 했었어야 돼. 이건 물투야. 알겠죠? 이건 물리 2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맞는데 어쨌든 저항 아래 흐르는 유도줄류의 방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도줄류의 방향 아래 흐르는 건 어디서 어느 쪽으로 흘러? BRA로 흐르고 있죠. BRA 맞네요. 자, 도체 막대의 속력을 EV로 하면 도선 흐르는 유도줄류의 세기는 어떤 식이 적용돼? BLV가 V 값에 해당되고 누구에 비례하는 값이 유도 전류에 해당되는 값이라서 속력이 증가하면 I 값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기는 세진다. 맞고요. 자, X똥이었고 도체 막대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시키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동그라미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동그라미가 증가하면 시계였는데 동그라미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시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 방향 반대가 된다도 맞게 됩니다. 자, 또 질문 한번 해보세요. 514번. 자, 514번도 가봅시다.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응? 문제가 쉬운 학교의 킬러 정도 되는 거야. 문제가 어떤 학교의 킬러? 쉬운 학교의 킬러 정도 돼. 이거보다 더 어렵겠죠? 다섯통 보시고 더 풀어보셔야 될 거고, 그림은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1, 2를 한 변이 D인 정사각형의 플러스 X 방향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이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과 세기, 뭐부터 판단을 하고 세기 방향이 동시에 주어졌거나 한쪽만 주어졌을 때는 세기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부터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야? 방향부터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런데 얘 움직이다가 요 1 영역 통과를 할 때 다시 0.5D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시가 0.5D를 통과했다는 얘기, 요 사이 위치에 있었지 1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자속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증가하는데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그럼 얘는 뭘 결정할 수 있어? X로 결정되셔야 된다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 다시 뭘로 바뀌었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죠.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EI이고 동그라미로 그냥 뭘로 보여야 돼요? B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냥 이건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EI 되는 경우가. EI 되는 경우는 X로 몇 B가 되는 경우나 3B가 되는 경우거나, 왜냐면 B가 변했잖아요. B가 변한 경우 I잖아요? 그럼 몇 B가 변해야 돼? 2B가 변해야 돼. 즉, 2B가 변해야 되는 변화량이 2B인 방법은 이렇게 되거나, 혹은 동그라미로 뭐이거나, B이거나. 근데 얘는 X가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뭐가 돼야 된다고? 반시계지만, 얘는 반시계가 아니라 무슨 방향이라서? 시계 방향이라서 동그라미로 뭐가 돼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B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동그라미로 B가 되셔야 돼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뭐가 되셔야 돼요? B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나랑 좀 토론 좀 한번 해봐야 돼. 왜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보이셔야 됩니다. 자,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EB가 아니라 몇 B야? B가 되는 거고,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으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맞죠? 디귿 내용 봅시다. P 위치가 D일 때 도선이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가장 세다. P 위치가 D일 때는 P 위치가 D야. P 위치가 D야?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P 위치가 D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P 위치가 1.5D일 때가 가장 세다야. 다시 몇 D일 때가 가장 세다야? 1.5D일 때가. 그러니까 여기는 경계선이라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D 딱 되는 순간에
여기서는 순간 자체가 이 전에도 변했고 이후에도 변했기 때문에 이 순간 자체에서 안 변했다고 볼 수가 없어.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그 전의 변화를 따지는 것, 그 전과 이 상태를 따지는 건지 얘랑 이 다음 상태를 따지는 건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 형성 안됨이야. 알겠어요? 잘 질문했어요. 보기 형성 안됨이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딱 중간에 여기도 자기장 변화가 있고 여기도 자기장 변화가 있는 요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경우는 안 나오고 얘가 살짝 지나서야. 근데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D를 지날 때 D하고 D 이후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맞다고 해야지 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맞다고 돼 있니? 틀리다고 돼 있니, 이거? 틀리다고 돼 있어? 문제 형성이 안 된다니까, 이게. 알겠어요? 왜냐면, 이 한 변 길이가 D인데, 여기 뒤에 딱 걸려 있어. 미친놈. 왜냐면, 이 길이가 D가 아니라, 이 자기장 영역이 여기가 X로 전체가 B였다면, 그리고 여기 통과하고 있다면 전류 안 흐르겠죠. 그쵸? 이 사이 영역 딱 지나갈 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딱 지나갈 때? 딱 지나갈 때 내는 거 말이 안 돼, 이거. 알겠어요? 이거 혹시, 내 판단하고 학교 선생님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선생님, 요 바로 전하고 요 다음 요 D 되는 상황을 비교하는 건지, 이 내용이. D하고 D 다음을 변화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를 통과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내부를 통과를 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왜냐하면 길이가 딱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 문제 들고 가서 한번 물어봐봐. 판단이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나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 문제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또라이 선생님, 기간적에서가 됐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 531번. 531번. 요거가 이제 전자기유도 중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자기장이 균일하지가 않아.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바뀌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상황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뭘 잘 해야 하셔야 돼요? 상황 분석을 아주 잘 읽고 잘 하셔야 됩니다. 별표 쳐놓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전자기유도에서 킬러라고 하면 킬러일 수가 있습니다. 자, 1초에 몇 cm씩 움직이니? 2cm씩 움직여. 2m씩 움직여. 4m니까 2초 지나면 내부를 통과해. 다시 몇 초 후에 요거는? 2초 될 때까지는 자기장이 일정해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유도 전류가 흘러요. 자속 변화를 생각해 볼 때 X 개수로 판단하거나, 혹은 브라보로 판단하거나 자속 변화 자체가 뭐야? BS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일정할 때는 면적의 변화 부분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자속 변화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면적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일정할 때는 자속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2초까지는 일정한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2초가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한 속력이면 균일한 자기장이면 유도 전류가 안 흐른다고 했었잖아. 근데 균일한 자기장에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 때 잘 이해를 하세요. 균일한 자기장 내부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균일하지 않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뭐한다? 자속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흐른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럼 4초가 되는 순간에는 8m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흘렀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또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돼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또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돼가지고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자, 해석을 대략적으로 쫙 전류는 흐르는 거야. 근데 그 몇 초 전으로 비교하는지를 잘 보시고 1초일 때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특별한 조건이 여기 있었네.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무슨 값으로 결정이 됐대? 양으로 결정했대. 여기 수직으로 나온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뭐가 돼야 되고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0에서 2초 사이는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어? 시계 방향이어야 되겠네. 그쵸? 1초일 때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을 내가 못 읽었구나. 시계 반대 틀렸네. 시계 방향이니까. 그쵸?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시계 방향입니다. 3초일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40V이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도 구할 수가 있죠. 그쵸? 기전력의 크기를 패러데이 법칙 3초일 때 유도 기전력? 이게 시간분에 무슨 변화니? 자기장 변화죠. 그쵸? 유도 기전력 크기 어떻게 구할까, 이거? 얘가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움직이는 상황이야. 가속 변화를 보니까 BLV, 델타 BLV로 갈까요? 델타 BLV로 갈까요? 델타 BLV로 갈까요? 아니면은 면적을 이용해서 갈까? 둘 다 풀어봅시다. 패러데이 법칙, V는 뭐야? N, 가문수는 1이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파이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델타 BS가 되겠죠. 그러면 3초일 때는 통과하는 동안에 면적의 변화는 없어.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는 없고 얘가 상수로 빠져나올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B는 뭘로 읽어주는 거야? 기울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공식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1, S는 얼마야? 면적이 4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돼야 되니? 16이 돼야 될 것이고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5. 2분의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 단위로 써야 되고 밀리가 있는지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약분하면 몇이 돼요? 8. 8호 얼마가 돼? 40.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것 같고 델타 BLV로 갑시다. 다시 뭘로? BLV로 갑시다. 그럼 델타 BLV로 가면 델타 B는 얼마만큼이야? 라고 했는데 이건 델타 BLV로 가기 그렇다. 이게 델타 BLV로 가기가 좀 그런데 델타 B를 비교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전으로 비교하기가 힘드네요. 3초 전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델타 B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기준을 얘를 속력을 2m/s로 잡는데 2로 잡지 말고 몇 분의 몇으로 잡으면 가능해? 속력을 2분의 얼마만큼 잠깐만. 속력은 2m/s죠. 2초니까 2분의 4. 다시 몇로 잡을 거야? 속력을 얘를 몇로 잡을 거야? 2분의 4로 잡고 여기하고 여기 자속 변화를 자기장 변화를 5로 봐버리면 다시 몇으로 봐버리면 5로 봐버리면 L은 얼마야? L은 4니까 4 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올까? 5, 8 얼마가 돼? 40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디하고 어디로 자속 변화를 읽어줘 버렸어? 여기하고 여기 자속 변화를 읽어줘 버리고 몇 초 동안에 그 시간은 2초 동안이니까 2초 동안에 몇 미터 움직여 속력? 4m 움직이니까 2초 동안 4m 움직인 걸로 대신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되겠어요? 기준을 처음 하고 자속 변화를, 자기장 변화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3초일 때와 5초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 다시 얘는 처음에는 뚫고 어떻게 되는 게 증가하고 있어?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상황이고 나올 때는 X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는 뭐야? 시계. 얘도 뭐야? 시계. 둘이 전류 방향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올 때하고 자기장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렵죠? 자, 그리고 유도기전력 크기 보통 구하라는 학교는 성신에서 구하라는 거 본 적이 한 번은 있어요. 한 번은 있는데요. 유도기전력 크기 구하는 분 직접 구하세요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원래. 3초일 때라고 시간이 2초로 2랑 4초. 왜냐면 자기장이 변한 곳을 찾아야 되는 3초일 때인데 변화를 찾기가 어렵잖아. 그 순간의 변화는 찾기 힘드니까
구간의 변화가 똑같으니까 구간 변화로 찾아준 거야. 자, 그거보단 그냥 뭘로 풀어? n 델타 t분의 뭘로 풀어요? 델타 뭘로 풀 거야? bs로 풀게요. 알겠죠? 그걸로 푸시면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질문이 좋네요. 또 질문, 다 질문했나요? 마더통 질문 있나요, 혹시? 잘 안 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일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평일에 보시고, 야, 성씨는 시험이 언제야? 9월 26일. 일찍 보네, 다행히. 중학생은 10월 달에, 10월 달에 본다고 그래서. 10월 달에 시험 보는 학교 있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추석 연휴 때 못 쉬잖아, 내가. 너희 때문에, 유일하게 너희 때문에. 날짜 나오면 선생님한테 문자 좀 남겨주세요. 네? 물리 보는 날짜. 물리 보는 날짜만 중요합니다, 저는. 자, 마더텅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질문 있으면. 전자기 전. 전자기 전이라니까 합성자기장 18번? 네. 자기장 파트 18번?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자. 왜냐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려. 세 춘도 나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서 질문 받는 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전자기유도 파트가 좀 빨리 끝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친구, 새로운 친구도 왔기 때문에 전자기유도 파트만 질문 먼저 받고 35번 전자기유도 35번 문제 질문 받을게요. 페이지가 몇이야? 202페이지 35번.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 이것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제로 B, B제로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이다. 표는 금속고리 점 P의 위치에 따른 P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OD를 지날 때 몰라. 그런데 9D를 지날 때 P의 위치가 9D를 지날 때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데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건 P에서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무슨 식이에요? 반시계 방향일 때 P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건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반시계인데 자 9D를 지날 때야 9D까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코일이. 그러면 앞쪽 변화하고 뒤쪽 변화를 봐야 되는데 앞쪽의 변화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뚫고 나오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지.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무슨 방향으로 흘러야 돼? 시계로 흘러야 돼. 맞아요? 그런데 결과값은 앞의 변화와 뒤쪽의 변화의 결과값은 뭘로 흘러야 되는데? 반시계로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냥 비어야 돼? 상당히 큰 비어야 돼? 상당히 큰 비어야 돼. 왜? 동그라미 증가량보다 동그라미 감소량이 훨씬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반시계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X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알겠어요? 동그라미 감소로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시계라고는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 영역의 B는 B제로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큰 자기장으로 뚫고 나온다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석을 했기 때문에 보기까지 띄워놓고 가봅시다. 그럼 우리 이제 얘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청 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B는 B제로보다 크다라는 거 맞죠?
기억은 그럼 무슨 방향이냐? OD를 지날 때야. OD를 지날 때 X가 줄어들고 동그라미가 증가해. X가 줄어들면 시계, 맞아요? 동그라미가 증가해도 시계. 반? 아가씨, 혼나. 반시계라고 하면 다시 X가 줄어들어도 뭐? 시계. 동그라미가 증가해도 뭐야? 시계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둘 다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로 결정돼요. 시계는 그럼 어느 쪽으로 흘러야 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결정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것도 맞아요.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OD를 지날 때하고 9D를 지날 때 누가 더 크니? 라고 돼 있어. 그러면 OD를 지날 때하고 9D를 지날 때를 비교해 보면 다시 한번 여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고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니? 감소하고 있어. 왜? 화살표 길이를 다 달리게 해서 감소량이 더 크니까.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OD 지날 때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 양하고 이 양은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은 성경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 X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럼 얘네 둘이 둘 다 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가 만드는 유도전류하고 얘가 만드는 유도전류는 똑같은데 거기다가 같은 방향의 유도전류를 더해주는 경우하고 반대 방향 유도전류 뭐 해주는 경우하고 빼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경우가 더 크겠죠. 몇 D를 지날 때가 더해줘야 돼? 같은 방향이라서 5D를 지날 때가. 다시 한번 유도전류 방향 판단하는 방식 총 몇 가지야?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죠. 세 가지예요. 유도전류 방향 판단하는 방법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그거야. 지금 인제 풀 때. 뭐라고? 밀당 원리. 다시 무슨 원리? 밀당 원리로 NS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자속 변화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다시 무슨 변화로? 자속 변화. 증가하면 감소하는 시키는 방향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반대 방향으로. 처음하고 반대 방향으로. 증가의 반대 방향으로. 감소하면 처음 방향대로. 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거 판단하는 방식. 세 번째, X 증가. 그 다음에 뭐야? X 증가랑 같은 전류 방향. 반식의 뭐야? 동그라미 뭐야? 감소. X 감소하고 똑같은 거. 동그라미 뭐야? 증가. 여기 봐봐. 동그라미 증가, X 감소 같은 방향이란 말이야. 동그라미 감소, 동그라미 증가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지. 근데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5D를 지날 때하고 9D를 지날 때 5D를 지날 때 앞쪽이 변화하고 9D를 지날 때 뒤쪽의 변화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유도전류는 어떻다고? 둘이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려고 해. 거기다가 여기는 더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얘는 뭐 해줘야 된다고? 빼줘야 된다고. 그럼 더해주는 게 세. 똑같은 값에다가 더해주는 게 커, 빼주는 게 커. 더해주는 게 더 크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경우가 더 세다? 어느 경우가 더 세다? 앞쪽 경우 5D인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D를 지날 때가 9D를 지날 때보다 크다는 것도 맞게 됩니다. 자,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오세요. 이거는 알겠어요? 물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니들이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계속 물어봐 줘야 될 것 같아. 난 너희들이 모르는 걸 모르니까 어디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계속 물어봐 줘야 되니까. 자, 또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이제 새로운 진도를 좀 나가보고 나중에 숙제를 오늘은 좀 쉬운 거 줬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를 좀 빡세게 줄게요. 2024년 마더텅 자기장 파트 다 풀기 단시험 범위 들어가는 학교만. 근데 안 들어가는 학교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 들어가는 학교 뭐 총량은 다 들어갈 고대부도 다 들어갈 거고 그렇겠죠?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에 있어. 프린트를 출력 다 해놨는데 있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에너지띠, 그러니까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분류를 먼저 배울 거야. 수특 기준으로 먼저 보면
여기 9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특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9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필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노트를 좀 사봤는데, 노트 하나씩 줄까?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 하시고. 있어? 받았어?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덧방 때려서 수특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자, 고1 때도 배웠죠?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 궤도가 존재를 하고, 여기 보세요. 다시 원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원자 모형에 의하면, 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존재하고, 그쵸? 특정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 못하는 영역도 있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전자는 연속적으로 존재해, 불연속적으로 존재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죠.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연속적이지 않게 존재해요.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값이 여기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하죠. K 껍질, L, M 껍질, 주양대수로는 1번 N 이퀄 몇 번? 2번 N 이퀄 몇 번? 3번 무한대까지 있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각각의 전자가 존재할 때 갖는 에너지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다르다. 위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된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거기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야. 전자는 연속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화학에서는, 물리 앞쪽에서는 뭘로 결정하니? 뭘로 결정했어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해서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있죠. 그쵸? 이거 화학에서 배우는데, 화학 안 배우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 화학 안 배우는 친구도 없나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 값이 화학에서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뭐라고 해요? 몰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값이에요. 중요한 건 얘가 상수라는 거지. 보통 상수를 대표하는 문자는 뭘 쓰니? 이미 상수를 대표하는 문자. K. 우리 뭐도 자기장 쪽에서도 나왔죠. B는 뭐에 비례한다? R분의 I에 비례한다.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 때 비례 상수. K, R분의 I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K 값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K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자, 도체. 자, 이거 칠판을 좀 내리고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서 노트도 줬는데. 우리 배울 단원이 첫 번째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분류야. 다시 뭘 분류할 거라고? 도체, 반도체. 도체, 반도체, 절연체. 분류. 자, 도체, 반도체, 절연체. 중학교 때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죠? 뭐에 따라서 분류했을까? 분류라는 게 어떤 특징 가지고 분류를 해줘야 돼. 특징의 차이를 가지고. 분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전기전도성, 전기전도도 같은 표현이거든요. 전기전도도, 전기전도성. 도는 수치를 표현하는 건, 전기전도도는 그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 전기전도성은 성질을 말하는 거고, 도는 수치를 표현하는 건데, 전기전도도, 전기전도성이 달라요. 무슨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면 전기전도도가 어떻다고 표현할까요? 높다라고 표현하겠죠?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면 전기전도도가 어떻다고 표현할 거야? 낮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얘를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로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도로 표현하는데 혹은 비저항값으로도 분류합니다. 다시 뭘로도? 비저항은 좀 이따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알겠어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자르는지 보세요. 액체 상태도 아니고 물에 녹인 상태도 아니고 only 무슨 상태에서만?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도야. 알겠어요? 또 하나 상식적으로 전기 전도가 좋으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 네 글자. 자유전자가 많아야 돼요. 다시. 자유전자 수를 가지고도 판단합니다. 고체 상태에서의 자유전자 수죠. 다시 무슨 상태에서의 자유전자 수요? 고체 상태에서의 자유전자 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유전자 수가 많으면 도체 거의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고 하면 뭐? 절연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유전자 수, 전기전도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띠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뭐? 띠 간격. 엄밀히 따지면 원자가 띠하고 무슨 띠 사이에? vs 전도띠 사이. 사이의 띠간격이 사이의 띠간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띠간격을 옛날 명칭으로는 띠틈이라고도 합니다. 띠틈. 허용되지 않은 띠라는 표현도 써요. 자유전자라는 표현하고 전기전도도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 원자가 띠나 전도띠, 그 다음에 뭐 띠틈,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응? 이 단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띠라는 걸 설명을 할 거야. 다시 뭘 설명할 거예요? 에너지띠라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에너지띠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알아야 돼. 다시 무슨 원리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 알파 베타가 아니라 배척하다의 베타야. 그래서 베타 할 때 베타는 이렇게 쓰고 베타 이렇게 쓰죠. 어이 베타죠. 여기는 어이 베타가 아니라 배척하다의 베타라서 아이 베타예요. 화학에서의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뭘까요? 화학 단원에서의 파울리 베타 원리. 이런 씨. 이것들 다 화학 배우는데 니네 공부 그따위로 할 거야? 기구 자꾸 보셨네. 기구 있네. 스핀 그거 어쩌고. 하나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야. 화학에서 쓰는 거야. 썼어, 안 썼어, 선생님, 그래서? 안 썼어. 우리 화학 배우고 있어, 물리 배우고 있어. 물리 배우고 있죠. 좀 더 엄밀한 의미의 파울리 베타 원리는 모든 전자들은 양자수 4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시 양자수 몇 가지로 표현해요? 4가지로 그 상태를 표현하는데, 주양자수, 주양자수, 오비탈이 뭘 결정하니?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고, 부양자수, 오비탈이 모양을 결정을 하고, 에너지도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방향을 설명을 하는 거고, 스핀 양자수는 스핀 방향을 설명을 하죠. 4가지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란 뜻이야. 다시, 몇 가지 양자수가?
난 대학교 때 이런 거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 단원을 궁금해보질 않아가지고, 나도 몰라서 화공과 애들도 그런 거 배워서 물어봤거든. 야, 파울리, 베타울리가 화학하고 물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만, 그러게요. 화학하고 물리하고 해석이 좀 다르네요. 근데 다르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표현할까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가지 항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응? 고체의 에너지 준위를 따질 때는, 확장 해석할 거야. 확장 해석하면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다. 다시 무슨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다?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자, 봐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여기도 플러스 3번 무슨 원자야? 리튬 원자. 다시 무슨 원자? 리튬 원자야. 그러면, 리튬 원자의 사실은 이거는 실제 원자 모형을 그린 거고, 에너지 레벨을 그리면, 다시 무슨 레벨을 그리면? 에너지 레벨을 그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으니까 전자 2개. 더 높은 쪽에 에너지, 전자 하나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쵸? 동일한 양자수가 없다는 건 그냥 모든 전자는 에너지가 다 어떻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모든 전자는 에너지가 다 어떻다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원자 내에서. 그럼 또 여기 리튬 3번 있어. 이렇게 이제 에너지 레벨이 있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끼리는 에너지가 다 다른데 얘랑 얘는 에너지 어떻게 돼? 같은 리튬이니까. 같지 않을까요? 얘랑 얘랑도 어떻게 돼, 에너지가? 같아요. 얘랑 얘랑 어떻게 돼요? 같아요. 한 원자 내에서야, 한 원자 내에서 모든 전자는 에너지 값이 어떻다고 해석하라고? 다르다. 그래서 모든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다 전부 다르다. 조건은 한 원자 내에서야. 그럼 같은 종류의 원자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얘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두 번째 에너지 준위는 다 똑같고 되는데 이게 에너지띠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래. 다시 뭘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에너지띠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야. 자, 에너지띠가 생성되는 원리를 쓰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에너지띠 생성 원리를 쓰세요 라고 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고 이제부터 에너지띠를 설명할 거야. 기체와 고체의 에너지 준위. 기체와 vs 누구의 에너지 준위? 고체의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거야. 기체는 기체 원자들이 존재한다고 상상을 해봐. 기체 원자들이 존재해요. 여기 기체 원자 있고 여기도 기체 원자 있어요. 같은 종류야. 그런데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이 가까워, 멀어? 멀죠. 그쵸? 그러면 오비탈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전자고림이 겹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자에게 영향을 주질 않기 때문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다시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이 너무 어떻게 돼서? 멀어서 기체의 경우 먼저 볼게요. 기체의 경우 원자와 원자 사이에 플러스 3번 리튬이라고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너무 이상하게 그렸어. 이렇게 그릴게. 4개, 5개. 전자가 채워줄 수도 있고 안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4개 그렸어. 그리고 기체의 경우는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렸어. 기체의 경우야. 응? 원자와 원자 사이, 기체 원자와 기체 원자 사이 간격은 굉장히 멀어서 무슨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자가 서로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서로에 영향을 주질 않아. 알겠어요? 개별적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
원리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파울리 베타 원리 적용시키지 않고 에너지띠가 생성되지 않아. 다시 에너지띠라는 게 생성된다고 안 된다고? 생성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어. 그 다음 뭘 얘기를 할 거야? 고체를 얘기해 볼게. 응? 고체를 얘기해 볼게요. 너무 어떻게 돼서? 너무 멀어서 얘는. 고체는 얘 간격에 비해서 1000만 분의 1, 뭐 1억 분의 1, 뭐 10억 분의 1 정도로 가까워. 알겠나요? 이 두 거리에 비해서. 엄청 어떻게 돼요? 가깝죠. 10억도 더 될걸? 몇 조, 몇 천조 분의 1, 아니 수경분의 1만큼의 거리가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두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한 원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원자와 원소 사이에서도 원자 사이에서도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응? 다시 원자 어디 사이에서도 고체의 경우는 원자 사이에서도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된대요. 이걸 지우고 4번 기체의 경우를 얘기했고 그 밑에 고체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고체의 경우는 4번 이제 4번 넘어가는 거야. 고체의 경우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같은 리튬이 이루는 금속 덩어리라고 했을 때 모든 에너지 준위가 다 겹쳐서 나타나진 않아요. 거리도 있고 가까운 쪽,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운 쪽은 에너지 준위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되지만 잘 들어. 여기서부터 색깔을 좀 구분해서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려보자. 여기 또 리튬 원자가 또 있는데 얘는 빨간색으로 그릴게. 얘는 뭘로 그릴게? 흰색으로 그리고 흰색으로 그리고 4개 정도만 그려봅시다. 첫 번째는 흰색이야. 두 번째는 뭘로 그렸어? 빨간색. 같은 위치네요? 같은 원자니까 같은 위치지. 같은 에너지 값을 갖는다고. 응? 첫 번째 전자하고 두 번째 전자. 원자 몇 개를 채울 거야? 하나, 둘, 몇 개를 채울 거야? 3개. 원자 번호 3번.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지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럼 빨간색이니까 얘도 전자 몇 개 그릴게요? 3개 그릴게요. 얘는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전자 3개 채워줄 거고 얘는 보라색으로 그려봅시다. 아까 전에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됐죠. 근데 얘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돼요. 원자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전자가 동일한 위치에서 존재할 수 없이 서로 반발해. 전자들끼리 마이너스니까 반발을 하거든요.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반발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 준위 높이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어떻게? 미세하게 나눠지기 시작한대요. 아주 미세하게 나눠지기 시작한답니다. 무슨 원리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갖지 않도록 미세하게 분리된대요. 그래서 원자가 지금 4개 그렸지만 요 분필 조각 한 조각에 원자 몇 개 있을 것 같아? 응? 에이, 화학 배웠으면 선생님 한 2몰 정도는 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2몰의 개수 아보가드로의 몇 배? 2배 정도 돼야 되죠. 그러면 그 정도의 개수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 레벨이 겹쳐져 있는 거야. 근데 미세하게 분리되는 거야. 그렇게 많은 개수가 미세하게 분리돼야 돼. 그럼 내가 이거 그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네. 그래서 얘가 미세하게 분리돼서 거의 연속에 가깝게, 거의 뭐에 가깝게? 연속에 가깝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띠를 만든대요. 왜 띠를 만든다고? 에너지 높이가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어떻게 되기 시작해서? 미세하게 분리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똑같네. 이렇게 분리가 된대요. 미세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거 그림 개떡 같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잘 그려보면 에너지 D, 첫 번째 에너지 D, 두 번째 에너지 D, 세 번째 에너지 D, 물론 여기 나타나는데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전자가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들을 D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전자는 에너지 값이 전부 다 어떻다? 다르다. 왜? 분리됐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 D 내부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 값이 전부 다 어떻다고?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나서 모두 다르다야. 알겠어요? 같은 전자가 없어. 에너지 준위 같은 하나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D 내부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 값이 어떻다고? 전부 다 다르다고. 무슨 원리 때문에? 파울 베타 원리 때문에 다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 분리돼가지고 뭐 얘랑 겹치는 상황까지는 거의 없고요. 요 에너지 D하고 요 에너지 D 사이에,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존재하지 못하는 D틈, D간격이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존재해요? D틈, D간격이 존재하는 거고요. 에너지 D를 다시 고체의 경우에서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 고체에서만 뭐가 형성이 된다고? 에너지 D가 형성이 된다고. 고체에서만 에너지 D가 형성이 된다고. 고체에서만. 꼭 제발 고체에서만, 꼭 그런 문장 안 읽고 틀리지 말고 고체에서만 뭐가 형성된다고? 에너지 D가 형성된다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전자들이 미세하게 분리돼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D 내부의 전자들은 모두 에너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라고? 전자야, 전자들이야. 전자들은 모두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라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에너지 D를 허용된 D라고도 합니다. 저건 허용되지 않은 D라고 했죠. 에너지 D를 뭐라고 했다고? 에너지 D는 허용된 D, D틈 D 간격은 허용되지 않은 D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D를 허용된 D라고 합니다. 허용된 D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에너지 D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연속적으로 분포해, D틈 D 간격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분포해? 불연속적으로 분포해. 학교에서 이거 꼭 질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개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함정이 많거든요. 에너지 D 내부의 전자들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맞아, 틀려요? 학교 선생님 보고 판단하라고. 왜? 선생님들마다 달라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미세하게 분리됐지만 연속은 아니지. 유한계의 개수라서. 알겠어요? 그러면 무한대에 가깝긴 하지만 유한계의 개수라서. 알겠어요? 유한계의 개수라서 무한대는 아니야. 그래서 연속은 될 수가 없어. 근데 학교 선생님마다 연속에 가까운 걸 연속이라고 우기는 선생님들이 계셔. 그래서 선생님도 당하고 우리 제자도 당해서 엄청 따졌어. 인정해줄 수 없대. 교육청에 신고할 거면 신고하래. 왜? 논란이 있는 건데 자기 의견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니?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미리 선빵을 날리세요. 에너지 내부는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분포해요. 불연속적인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게 분포한 거예요. 연속이 가깝다고 해서 연속은 아니잖아요. 연속에 가까운 건 맞아. 확실히 참이야. 알겠어요?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판단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 판단해야 돼. 그래서 경신고등학교는 예전에
연속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들이 또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다른 선생님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다시 뭘 질문해야 된다고? 에너지띠 내부의 전자는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학교 선생님이 판단하시라고. 뭐는 확실히 맞는 표현이라고? 연속에 가깝게 분포한다는 맞아요. 알겠어요? 자, 언어적 표현의 뉘앙스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연속에 가깝다. 지도 그 시험 문제 낼 때 그 자기 자료에 뭐라고 쓴 줄 알아? 진짜 화나는 게 연속에 가깝다라고 해놨어. 그래놓고선 연속이다가 맞다라고 우긴 거야. 진짜 때리고 싶다니까 막 그런 선생님들 보면.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선생님 자격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고체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원자보다 3번이면 전자가 몇 개 채워져야 돼? 3개 채워져야지. 다 에너지띠를 생성하니 원자핵 근처는 에너지띠를 형성할 수가 없니? 원자핵 근처는 전자들이 반발을 하는 역이 너무 원자가 이만하다고 하면 원자핵 근처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원자핵 근처는 요만큼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겹치는 파울리 베타 헐리 효과가 거의 나타난다는 거야? 안 나타난다는 거야? 안 나타난다는 거야. 원자핵으로 가까운 전자는. 그래서 에너지띠를 다 형성하는 건 아니야. 모든 전자들이. 알겠어요? 응? 자, 그래서 선으로만 그렸지 에너지띠가 아닌 걸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3개를 채워보면 다시 1번 원자라고 하죠. 전자 3개 채워지면 여기부터 그리죠. 왜 여기부터 그리니? 에너지 준위가 어떤 것부터 채워져 가니까? 낮은 것부터 채워져 가니까. 근데 이게 온도가 높으면 위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럼 온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여기 채워져 있겠네. 무슨 온도야? 가장 낮은 온도? 절대 0도 상태에서. 다시 무슨 상태에서? 절대 0도 상태에서. 절대 0도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해요. 다시. 절대 0도 상태에서 이거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고체의 경우 에너지띠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원자가띠. 원자가띠라는 게 뭐라고요? 절대 0도에서 상태에서 절대 0도에서 마이너스 273도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에너지띠. 얘를 무슨 띠라고 한다고? 원자가띠라고 표현한다고요. 명칭이. 그럼 여기가 원자가띠야. 전자 3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채워진 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해요? 전도띠라고 합니다. 전도띠는 누구 위에 있는 띠들이야? 누구 위에 있는 띠들이야? 원자가띠 위에 있는 띠들. 위의 에너지띠. 띠를 전도띠라고 하고요. 전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유전자하고 무슨 전자로 나눠져요? 속박전자로 나눠집니다. 다시 전자는 자유전자하고 무슨 전자라고 표현해요? 속박전자가 있다고 해요. 전도띠에 전자가 없잖아? 전도띠에 전자가 없으면 속박전자만 있으면 절연체야. 알겠어요? 다시 전도띠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전자를? 전도띠의 전자를, 전도띠 내부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한다고?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전도띠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한다고? 자유전자. 왜 자유전자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서. 전압을 가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서. 원자가띠부터는
원자과 T부터 그 아래에 있는 녀석은 무슨 전자라고 하는 거야? 속박전자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어요? 원자과 T부터 그 아래. 원자과 T부터 그 아래. 아유, 그냥 이거 왜 써? 그냥 알잖아, 그냥. 원자과 T 바로 밑에 있는 전자. 무슨 전자야? 속박전자야. 그래서 전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유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자과 T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단원의 목표가 뭐였어요? 처음에 단원 큰 주제가 뭐야? 도체, 반도체, 전원체의 분류였죠. 원자과 T하고 전도 T 사이에 T틈, T간격을 통해서 분류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원자과 T하고 전도 T 사이에 T틈, T간격을 그려볼게요. 5번. 에너지 T로 분류. T틈 간격으로 분류지, 정확하게는. T틈 간격으로 분류자. T간격으로 분류. 으로 뭘 분류할 거야? 도체, 반도체, 전원체 분류를 해볼게. 그림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도체는요, 첫 번째, 도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자과 T야, 그 밑에 안 그렸어, 귀찮아서. 네, 이렇게 쓰자. 원자과 T. 뭐, 이렇게 있어요. 전도띠가 있는데, 전도띠가 거의 붙어 있어요. 응? 이렇게 그려줘도 전도띠고요. 무슨 띠예요? 원자과 T예요. 또 있어요. 도대체 그림이 세 개구나.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세 개예요. 원자과 T가 있고요. 전도띠가 있는데 원자과 T가 있고요. 전도띠가 있습니다. 원자과 T하고 전도띠는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알겠어요? 세 가지 다 무슨 체야? 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는요? 반도체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보다 조금이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도체고 둘 중에 하나는 뭐다? 반도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혼자 나와서 이게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전원체인지 구분해라 못해요. 알겠어요? 도체 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유일하게 딱 보자마자 한 그림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 그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도체라는 거.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전원체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원자과 T하고 전도띠. 흰색은 원자과 T니까 따로 한글로 안 쓸게. 그럼 전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되지. 그럼 T틈 T간격을 두고 판단하는 거지. 다시 뭘로 판단하는 거야? T틈 T간격. 누구와 누구 사이에 T틈 T간격이야? 원자과 T하고 전도 T. 물론 다른 T에서도 T틈 T간격이라고 하는데 그냥 T틈 T간격이라고 나오면 원래는 원자과 T하고 전도 T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데 안 쓰고도 그냥 우리 생략해서 그냥 보통 표현하더라고. 알겠어요? 그냥 T틈 T간격이 있으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T틈 T간격으로 인정해 주라고? 원자과 T하고 전도 T 사이에 T틈 T간격으로 인정해 주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전기 전도도를 또 하나, 전기 전도도 수식을 알려줄 거야. 알겠어요? 수식을 알려줄게요.